이번 시간은 금융상식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변동환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환율 제도잖아요. 따라서 외환의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수요와 공급 상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외환 수급 상황이 국내의 외환의 영향을,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운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운용할 수 있다예요. 2번,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자금을 투자할 뿐이며 사업성 검토나 입찰 준비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수익이 어때요? 수익이 상당하죠. 그만큼 리스크도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위험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은 크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의 신용은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이 낮겠죠. 그럼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신용이 높은 기관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수익이 적은 상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을 붙여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커요. 그럼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실패 위험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높기 때문에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현물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선물 환율이 달러당 1,200원, 한국의 이자율이 3%, 미국의 이자율이 2%이고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비교하면 돼요. 자국의 수익률하고 외국의 수익률을 비교해 주면 되죠. 또 문제 내에서는 이자율 평가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비교해 주면 돼요. 자국의 수익률이 얼마예요? 3%라고 그랬으니까 1.03이 되겠네요. 외국 수익률은 이자율이 2%래요. 그러면 현물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1000분의 1200이네요. 근데 요것이 이제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0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24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1.03보다는 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 내에서의 외국은 미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수익률이 크다. 다시 말해서 투자 수익률이 큰 상태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니은에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맞추기 위해 낮추어질 수 있겠죠. 하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 평가설은 이것을 같도록 맞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리을에 현재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투자율이 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다음 중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은행의 정기 예금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죠. 지준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때 정해진 기간에 예금을 위탁해서 관련된 수익을 취득하고자 예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정기예금이에요. 기간이 정해진. 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기예금 하나일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여러 개를 합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정기예금을 바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예요. CD죠. 무기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기예금들을 고려해서 합쳐서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 무기명이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누구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발행을 할 때 할인식으로 발행을 하는 특징을 갖게 되죠. 따라서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는 2번 CD가 돼요. 5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즉 공매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돌려줌으로써 내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매도를 한 상태 내에서 떨어지면 구매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공매도라고 해요. 이때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를 숏 커버링이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만큼 공매도한 것을 또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수를 하기도 해요. 따라서 4번에 보시면 공매도와 숏 커버링은 채무 불이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못할 수 있어요? 결제를 불이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상황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면 경제 불이행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6번 다음 중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그러면 이제 통화량 감소되니까요. 그런데 1번의 대출 한도를 상승시키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대출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7번 금융회사는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1번의 BIB죠. BIB는 브랜치인 브랜치인데 복합 점포예요.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가 있고 새로운 어떤 그 금융사를 사무실을 임대하고 오픈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다른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부스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는 점포를 BIB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당연히 관련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8번 다음 중 환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공동 변동 환율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환율 변동제를 채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공동 변동 환율제의 기본은 영내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환율제를 채택해요. 그리고 역외에서 공동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제한환율제도의 채택과 공동변동환율제도의 채택 관련된 환율제도가 공동변동환율제도인데 영내에서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라고 했죠. 틀렸네요. 여기에서는 제한환율제 영내인데 택하는 환율제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에요. 1번이 답이고요. 9번 자산 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 자본을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을 총칭하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해보죠.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보죠. 처음 아파트를 구입할 때 고정금리로서 2%의 이자율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하고 그 아파트 내에서 구매해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 2%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3%의 수익이 있더라라고 하게 된다면 다른 걸 고려하지 않을 때 내가 모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의 금액을 빌려서 그 해당 아파트를 들어오고 그리고 관련된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 1%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큰 상황 하면 그러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문제의 말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10번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CMS 스와프의 금리 민감도는 표준형 스와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CMS의 금리 기간,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께서 친구분들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야 우리 1년 뒤에 봐, 와, 내일 봐 할 때의 보다 분명하고 만날 확률이 높은 건 내일 봐죠. 다시 말해 장기는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금리 민감도는 내가 안정적이라고 투자를 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감도는 표준 스와프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1번 다음 중 DLS 상품의 수익 여부 기준이 되는 파생 상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생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결합상품이 DLS 상품인데 유가지수 환율 채권 같은 가치가 있고 그 가치 변동을 상품화하는 것이 DLS 상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다음 중 금융투자업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종류는 투자매매업, 투자인임업, 신탁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그리고 투자자문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신용협동기구는 제2금융권이죠. 따라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로는 당연히 옳지 않은 거예요. 2번이 답이 되겠죠. 13번 다음 중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에 예금은행은 통화금융기관으로 제1금융권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1금융권 하면 떠오르는 은행들이 있죠. 그래서 제1금융권이라는 것은 예금은행을 지칭해요. 따라서 2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14번 다음 중 밑줄 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이를 통해 주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기본적인 활동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번에 보시면 기관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 박스 내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련된 2번 문항의 내용은 옳은 것이죠. 또한 기관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투자 대상 회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게 되니까요. 15번 다음 중 단기금융 상품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단기다 장기다 라고 했을 때의 금융상품의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년을 넘었냐 되지 않았냐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으로 나뉘어요. 4번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신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단기로 될 일은 아니죠. 따라서 장기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따라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16번 다음 중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자금의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금융거래 하실 때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가셔서 하시지 않죠. 요새는 그 IT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 발전에 따라서 손쉽게 결제하고 금융거래를 하시잖아요. 뭐 자금이체도 하시고. 따라서 금융시장이라는 건 금융활동이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떠한 건물이나 장소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상적인 시장까지 포함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것이죠. 17번 다음 중 단기금융시장에 해당하는 상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기금융시장의 상품이다 라고 하면 이 1년이 안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금융사 간에 자금 정리를 할 때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하면 콜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콜을 단기 차입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도 단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디귿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뭐 9일일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90일 운영하다가 90일일 때 이제 환매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역과 니은 디귿이 있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장기금융시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많이 들어본 이 시장 크게 두 가지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장기냐? 주식은 사고 파는데 무슨 장기냐라고 하는데 주식은 계속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장기금융시장,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요구불 예금이 아닌 것은 요구하면 예금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4번의 저축예금은 저축성 예금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저축을 하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기예금 같은 그런 저축성 예금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요구불 예금이 아니겠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9번 다음 중 비과세 금융상품이 아닌 것은 과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혹은 과세를 우대해 주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개인 연금 신탁이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재형 저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금융상품일 수 있는데 4번에 주가 연계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부과가 되죠. 바로 배당 소득세예요.
이것이 원천징수돼요. 따라서 4번이 비과세 금융상품이 아닌 것이죠. 20번 다음 중 금융상품의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실적 배당률이나 만기 때 시장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의 금리를 연동금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금리가 있을 때 뭐 대출을 하든 뭘 하든 금리 이자율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의 기준금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금리가 내가 몇 %씩 일정 기간 동안 그 금리가 변한다.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변하는 금리를 우리는 변동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금리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는 고정금리라고 해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좋다, 변동금리가 좋다 이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정금리를 4% 했는데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가 돼서 2%다. 그럼 안 줘도 되는 2%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개념을 잘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게 돼요. 따라서 실적 배당률이나 만기 때 시장 금리를 적용한다. 그때 이제 변화된 금리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금리라고 해야 올바른 문항이 되겠죠. 따라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앞선 이론,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셨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와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